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무거운 겉옷을 벗어두고 편안함 속에 나른한 호기심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스마트폰 너머의 세상은 참 복잡하고 시끄럽게만 느껴지죠. 수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문득 왜? 라는 가벼운 호기심의 순간이 포착될 때가 있습니다. 그 내막이 궁금해지기도 하지만 우리 현대인들은 날카로운 뉴스를 깊게 파고들기엔 몸과 마음이 너무 지쳐 있습니다. 어려운 분석이나 복잡한 숫자는 모두 잊어버리세요. 당신은 그저 그 가벼운 호기심만 챙겨오시면 됩니다. 애써 집중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화면을 보셔도 좋고 가만히 눈을 감고 소리에만 기대셔도 좋습니다. 그저 가장 편안한 자세로 흘러가는 이야기에 마음을 맡기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의 지친 일상을 다정하게 채우는 나른한 호기심입니다. 파트 1. 굶주린 수렵채집인의 뇌. 우리는 늘 무언가가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옷장 문을 열면 옷이 빼곡하게 걸려 있고 냉장고에는 며칠을 먹고도 남을 식재료가 쌓여 있으며 당장 오늘 밤 길거리에 나앉을 상황이 아닌데도 말입니다. 통장에 찍힌 숫자를 보며 우리는 끊임없이 불안해합니다. 더 많은 돈을 모아야 하고 더 넓은 집을 가져야 하며 남들이 가지지 못한 더 희소한 물건을 내 소유로 만들어야만 비로소 안심이 될 것 같은 기분에 사로잡히곤 합니다. 현대 자본주의 사회는 이런 우리의 불안을 교묘하게 자극하며 끊임없는 소비와 축적을 부추깁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토록 소유에 집착하고 결핍을 두려워하는 진짜 이유는 단지 텔레비전 광고나 주변 사람들과의 비교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 근원적인 해답을 찾기 위해서는 우리가 태어나기 아주 오래전인 수만 년 전이 빙하기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5만 년 전, 유라시아 대륙은 혹독한 추위가 지배하는 얼음의 땅이었습니다. 현생 인류인 호모 사피엔스가 아프리카를 떠나 유라시아로 진출했을 때 그곳에는 이미 수십만 년 동안 그 가혹한 환경에 적응하며 살아온 다른 인류가 있었습니다. 바로 네안데르탈인입니다. 네안데르탈인이 마주했던 세상은 자비가 없는 곳이었습니다. 온통 얼어붙은 대지 위에서 먹잇감을 찾는 것은 매일매일이 목숨을 건 도박이었고 기나긴 겨울이 언제 끝날지 내일 당장 사냥에 성공할 수 있을지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이런 극단적인 결핍의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 네안데르탈인들은 아주 특별하고도 강력한 생존 전략을 유전자에 새겨 넣어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악착같이 모아두는 본능이었습니다. 당장 오늘 배가 부르다고 해서 사냥하고 남은 고기를 버리는 것은 곧 다가올 굶주림을 의미했습니다. 부러진 동물의 뼈, 짐승의 가죽 조각, 심지어 당장 쓸모없어 보이는 날카로운 돌멩이 하나조차도 그들은 동굴 깊숙한 곳에 차곡차곡 쌓아두었습니다. 언제 닥칠지 모르는 빙하기의 눈보라 속에서 그 잡동사니들은 언젠가 무기를 만드는 재료가 되거나 추위를 막아줄 생명줄이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네안데르탈인에게 무언가를 쟁여두는 행위는 현대 정신의학에서 말하는 저장 강박 같은 병리적인 현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죽음의 공포에 맞서는 가장 훌륭하고 합리적인 방패였고 생존을 위한 최고의 미덕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아프리카에서 올라온 호모 사피엔스는 이 네안데르탈인들과 조우하게 됩니다. 두 인류는 수천 년 동안 같은 공간에서 경쟁하기도 하고 때로는 서로 섞이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종 교배가 일어났고 네안데르탈인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지만 그들의 유전자 중 일부는 현생 인류의 DNA 속에 은밀하게 스며들었습니다. 현대 과학자들과 유전자 분석 기관들이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유전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놀랍게도 오늘날 우리 몸속에는 네안데르탈인의 DNA가
약 1%에서 4% 정도 고스란히 남아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면역학자들을 비롯한 진화생물학자들은 현대인들이 강박적으로 물건을 사 모으고 무언가를 쟁여두려 하는 성향이 바로 이 네안데르탈인으로부터 물려받은 생존 유전자와 깊게 연관되어 있다고 설명합니다. 우리의 뇌는 여전히 그 옛날의 굶주린 수렵채집인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진화의 시계는 너무나도 느리게 흘러서 현대 문명이 이룩한 물질적 풍요의 속도를 전혀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스마트폰 터치 몇 번이면 지구 반대편의 물건이 다음날 문 앞으로 배송되고 골목마다 24시간 문을 여는 편의점이 빛나고 있는 완벽한 풍요의 시대를 살고 있지만 우리의 유전자는 여전히 밖에는 빙하기에 눈보라가 치고 있다고 뇌에게 거짓 경고를 보냅니다. 통장에 잔고가 쌓여 있어도 뇌의 깊은 곳에 자리 잡은 편도체는 계속해서 불안 경보를 울립니다. 쟁여두지 않으면 굶어 죽을지도 모른다는 수만 년 전 조상들이 느꼈던 그 원초적인 공포가 돈과 부동산, 그리고 끝없는 소유욕이라는 형태로 현대인의 삶에 빙의한 것입니다. 이것을 진화생물학에서는 진화적 숙취 혹은 불일치라고 부릅니다. 과거에는 생존을 보장했던 훌륭한 본능이 환경이 완전히 뒤바뀐 현대사회에서는 오히려 우리를 병들게 하는 저주로 돌변한 것입니다. 이 낡은 유전자의 명령에 맹목적으로 복종할 때 우리의 삶은 거대한 피로에 잠식당하고 맙니다. 필요하지도 않은 물건을 사기 위해 청춘의 귀한 시간을 바쳐 야근을 하고 그 물건들을 쌓아둘 더 넓은 공간을 얻기 위해 평생 은행의 빚을 갚으며 살아갑니다. 소유물을 지키기 위해 보안 시스템을 설치하고 흠집이 날까 봐 전전긍긍하며 결국에는 내가 물건을 소유한 것이 아니라 물건이 나의 시간과 에너지를 소유해버리는 기이한 역전 현상이 벌어집니다. 우리는 돈을 쫓아 정신없이 달리면서도 늘 이유 없는 공허함과 불안에 시달립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손에 쥐어도 뇌는 언제나 그 다음의 결핍을 상상하도록 프로그래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네안데르탈인의 유전자는 우리를 생존하게는 만들었지만 결코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지는 않습니다. 진화의 목적은 오직 생존과 번식일 뿐, 개체의 내면적인 평온이나 행복에는 전혀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강력한 생물학적 본능에 평생 끌려다니며 완벽히 만족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일까요? 소유를 향한 갈망이 내 의지가 아니라 고대 인류가 남긴 생존의 흉터라는 사실을 자각하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이 오래된 환상에서 벗어날 첫 번째 열쇠를 쥐게 됩니다. 가진 것이 많아질수록 지켜야 할 것이 많아지고, 결국 진짜 내 삶을 살아갈 물리적인 시간마저 빼앗겨버리는 비극. 이 비극의 원인을 유전자의 탓으로만 돌리기에는 인간의 뇌 속에서 벌어지는 화학적인 속임수가 너무나도 정교하고 치명적입니다. 우리의 뇌는 무언가를 얻는 그 짧은 찰나에만 강력한 쾌락을 던져주고 이내 그 기쁨을 차갑게 식혀버리는 잔혹한 보상회로를 가지고 있습니다. 수만 년의 진화가 만들어낸 이 교묘한 신경 전달 물질의 장난은 자본주의의 욕망과 결합하여 우리를 영원히 멈출 수 없는 쳇바퀴 위로 밀어올립니다. 이제 우리의 시선은 진화의 역사를 넘어 인간의 두뇌 한가운데서 끊임없이 분비되는 쾌락의 물질로 향하게 됩니다. 파트 2. 쾌락의 쳇바퀴와 도파민. 우리는 간절히 원하던 물건을 손에 넣었을 때 영원히 행복할 것만 같은 착각에 빠집니다. 몇 달치 월급을 모아 꿈에 그리던 명품 가방을 샀을 때, 혹은 영혼까지 끌어모아 마침내 내 집 마련에 성공했을 때, 세상을 다 가진 듯한 황홀함을 느낍니다. 하지만 그 강렬한 환희는 생각보다 아주 짧은 시간 안에 흔적도 없이 증발해 버립니다. 새 차에서 나던 매혹적인 가죽 냄새가 익숙해질 즈음, 혹은 새 집의 벽지에 난 작은 흠집이 눈에 밟히기 시작할 즈음,
우리의 마음은 이내 평온하고 덤덤한, 어쩌면 약간은 공허한 원래의 상태로 되돌아갑니다. 그리고 곧바로 또 다른 새로운 목표물, 더 크고 더 비싼 무언가를 향해 눈을 돌리게 됩니다. 도대체 왜 우리의 뇌는 만족을 모르는 것일까요? 이 끝없는 갈증의 중심에는 현대 신경과학이 밝혀낸 가장 매혹적이고도 잔혹한 화학물질인 도파민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대중매체는 흔히 도파민을 쾌락과 행복의 호르몬이라고 부르지만 이는 과학적으로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엄밀히 말해 도파민은 행복 그 자체를 느끼게 해주는 물질이 아니라 무언가를 기대하고 갈망하게 만드는 강력한 동기부여의 분자입니다. 우리가 백화점 진열장 너머로 반짝이는 시계를 바라보며 저것만 가지면 완벽해질 것이라고 상상할 때 우리의 뇌 속에서는 엄청난 양의 도파민이 폭발적으로 분비됩니다. 도파민은 오직 미래의 보상을 예측할 때만 뇌를 극도로 흥분시킵니다. 정작 카드를 긁고 영수증을 받아 그 시계를 내 손목에 차는 순간 뇌는 목표가 달성되었다고 판단하여 도파민의 분비를 차갑게 멈춰버립니다. 소유하는 행위 그 자체보다 소유하기 직전의 기대감이 인간을 훨씬 더 흥분시키는 역설적인 뇌의 메커니즘인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이처럼 얻는 순간 사라져버리는 행복의 굴레를 쾌락 적응 혹은 쾌락의 쳇바퀴라고 부릅니다. 러닝머신 위에서 아무리 숨이 차도록 달려도 결국 제자리에 머무는 것처럼 인간은 아무리 많은 부와 물건을 소유해도 결국 원래의 행복 기본값으로 돌아오도록 유전적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놀랍게도 뇌는 항상성이라는 강력한 방어 기제를 통해 우리의 감정을 조절합니다. 만약 우리가 원하던 집을 샀을 때에 그 벅찬 환희가 10년 동안 똑같은 강도로 지속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심장은 매일같이 터질 듯이 뛰고 극도의 흥분 상태에 빠져 일상적인 생존 활동을 전혀 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진화의 관점에서 볼 때 끝나지 않는 쾌락은 곧 굶어 죽거나 맹수에게 잡아먹히는 생물학적 자살 행위와 같았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뇌는 쾌락을 아주 짧은 순간만 허락하고 재빨리 감정의 온도를 낮춰버리도록 냉혹하게 진화해 온 것입니다. 문제는 현대 자본주의 시스템이 인간의 뇌가 가진 이 치명적인 약점을 너무나도 완벽하게 꿰뚫어 보고 있다는 점입니다. 거대한 기업과 마케팅 전문가들은 우리의 도파민 신경회로를 해킹하는 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최신형 스마트폰이 1년 만에 구형 모델로 전락하도록 유행의 주기를 아주 짧게 조작하고 스마트폰의 알고리즘을 통해 끊임없이 새로운 결핍을 우리의 뇌리에 심어줍니다. 멀쩡하게 입던 옷이 갑자기 촌스럽게 느껴지게 만들고 남들이 타는 자동차와 내 자동차를 비교하게 만들어 인위적인 박탈감을 주입합니다. 자본주의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당신이 지금 불행한 이유는 아직 저 물건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이며 저것만 소유하면 마침내 영원한 안식을 얻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도파민이 만들어내는 완벽한 신기루일 뿐입니다. 신기루를 쫓아 사막을 걷는 사람은 결국 목이 말라 쓰러지듯 자본주의가 설계한 쳇바퀴 위에서 우리는 영원히 목적지에 닿을 수 없습니다. 이 쾌락의 쳇바퀴 위에서 달리기 위해 우리는 너무나도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유한하고 절대적인 자원인 시간입니다. 더 많은 돈을 벌어 더 강한 도파민을 구매하기 위해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과 마주 앉아 저녁을 먹을 시간을 포기하고 조용히 사색할 여유를 밤낮한 채 일터에 스스로를 가둡니다. 통장 잔고의 숫자는 늘어날지 모르지만 역설적으로 나의 삶을 통제할 자유와 물리적인 시간은 점점 줄어들고 맙니다. 욕심을 내어 엄청난 부를 이룬다고 해도 그 부를 누릴 시간적 여유가 없다면 그것은 결코 성공한 삶이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진정한 빈곤은 통장에 돈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 온전히 쓸 수 있는 시간이 단 1분도 허락되지 않는 무언가에 쫓기는 삶 그 자체일지도 모릅니다. 물건을 쟁여두는 수렵 채집인의 낡은 유전자, 그리고 도파민이 만들어내는 쾌락의 환상. 이 두 가지 생물학적 족쇄에 묶인 채 우리는 소유라는 거대한 감옥에 스스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백화점 진열장 앞에서 느끼는 그 강렬한 갈망은 온전한 나의 의지가 아니라 수만 년의 진화와 뇌과학의 화학적 장난, 그리고 자본주의의 정교한 알고리즘이 빚어낸 거대한 속임수입니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하기 위해 우리는 오늘 하루의 평온을 담보로 잡히고 가장 소중한 물리적 시간을 화폐처럼 지불하고 있습니다. 결국 통장에 쌓이는 숫자와 집안을 가득 채운 화려한 물건들은 우리가 잃어버린 귀중한 시간들의 무덤일지도 모릅니다. 결핍의 두려움이 만들어낸 이 영원한 쳇바퀴 위에서 우리는 멈추는 법을 잊어버린 채 오늘이라는 유한한 시간을 끝없이 소모하고 있습니다. 파트 3. 태양을 가리지 마라. 기원전 4세기 고대 그리스의 중심 도시 아테네는 인류 역사상 가장 찬란한 문명의 꽃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철학과 예술, 그리고 정치가 만개한 이 화려한 도시의 사람들은 더 높은 명예와 더 많은 부를 획득하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더 화려한 옷을 입고 더 웅장한 저택을 지으려 혈안이 되어 있던 그 탐욕의 거리 한가운데서 인간의 소유욕을 정면으로 조롱하며 등장한 기묘한 철학자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개처럼 살아간다는 의미를 지닌 변유학파 철학자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극단적이고 파격적인 삶의 방식을 보여준 인물은 시노페의 디오게네스였습니다. 디오게네스는 본래 흑해 연안의 부유한 도시 시노페 출신이었으나 화폐를 위조했다는 죄목으로 고향에서 추방당해 빈털터리 신세로 아테네에 흘러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몰락을 비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인간이 불행한 이유는 너무 많은 것을 원하고 너무 많은 것을 가지려 하기 때문이라는 뼈저린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그는 아테네의 번화가인 아고라 광장 구석에 버려진 커다란 흙 항아리를 집으로 삼았습니다. 넝마 같은 낡은 겉옷 한 벌을 걸치고 지팡이 하나와 동량을 받을 작은 바가지 하나만을 든 채 거리를 누볐습니다. 심지어 어느 날 한 아이가 두 손을 모아 흐르는 물을 마시는 모습을 보고는 자신에게는 이 바가지조차 사치스러운 물건이었다며 유일한 소유물마저 바닥에 내동댕이쳐 깨버렸습니다. 아테네의 귀족들은 그를 미치광이라 부르며 손가락질했지만 디오게네스는 세속적인 기준에 얽매여 평생을 돈과 명예의 노예로 살아가는 그들을 도리어 불쌍하게 여겼습니다. 그는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낸 허영심과 사회적 체면이라는 인위적인 굴레를 모두 벗어던질 때 비로소 자연의 순리에 맞는 완벽한 자유를 얻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무언가를 소유한다는 것은 곧 그것을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해야 한다는 뜻이며 지켜야 할 재산이 많아질수록 인간의 영혼은 그 재산을 지키는 파수꾼으로 전락하고 만다는 것이 그의 철학이었습니다. 이 독특한 철학자의 명성은 지중해 너머까지 퍼져나갔고 마침내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제국을 건설한 마케도니아의 젊은 정복자 알렉산더 대왕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기원전 336년 그리스 전역을 제패한 알렉산더가 코린토스에 머물고 있을 때의 일입니다. 수많은 귀족과 학자들이 젊고 위대한 왕에게 잘 보이기 위해 앞다투어 찾아와 아부를 떨었지만 코린토스 외곽에 머물고 있던 디오게네스만은 왕의 방문에 아무런 관심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권력을 손에 쥔 대왕은 오히려 이 오만한 철학자를 직접 만나보기 위해 화려한 무장 병력들을 이끌고 그가 있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광장의 따사로운 햇살 아래 낡은 항아리에 기대어 나른하게 일광욕을 즐기고 있던 늙고 초라한 철학자 앞에
눈부신 황금 갑옷을 입은 세계의 지배자가 마침내 거대한 그림자를 들이우며 섰습니다. 세상을 발밑에 둔 알렉산더 대왕은 디오게네스를 내려다보며 자신이 마케도니아의 위대한 왕 알렉산더이며 당신이 원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든 이루어주겠다고 호기롭게 제안했습니다. 권력과 부, 명예를 갈망하는 평범한 인간이라면 그 자리에서 엎드려 평생 쓸 재물이나 높은 벼슬을 구걸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늙은 철학자는 왕의 엄청난 제안에 눈길조차 제대로 주지 않은 채 그저 귀찮다는 듯이 손을 휘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지금 왕께서 나의 햇빛을 가리고 있으니 그저 한 걸음 옆으로 비켜서서 태양을 가리지 말아달라는 단 한마디뿐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 백지수표를 내밀었지만 철학자가 원한 것은 돈으로 살 수 없고 권력으로도 통제할 수 없는 자연의 따스한 햇살이 전부였습니다. 이 대답은 알렉산더 대왕뿐만 아니라 그를 둘러싸고 있던 수많은 신하들에게도 엄청난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왕의 호의를 감히 거절한 이 무례한 철학자의 목을 당장 베어야 한다고 신하들이 분노했지만 알렉산더는 오히려 그들을 제지하며 깊은 탄식을 내뱉었습니다. 만약 자신이 알렉산더로 태어나지 않았다면 주저없이 디오게네스가 되기를 바랐을 것이라는 대왕의 유명한 독백은 바로 이 순간 탄생했습니다. 세상의 끝까지 정복하려 했던 알렉산더 대왕은 끝없는 영토 확장에 대한 굶주림과 자신이 가진 거대한 제국을 언제 빼앗길지 모른다는 극심한 불안감 속에서 평생을 살아야 했습니다. 왕은 겉보기에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자였지만 내면적으로는 자신의 끝없는 욕망의 멱살을 잡혀 끌려다니는 가장 불행한 노예와도 같았습니다. 반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디오게네스는 그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가 없었고 지켜야 할 재산도 잃어버릴 권력도 없었기에 세계의 지배자 앞에서도 그토록 당당하고 평온할 수 있었습니다. 이 극적인 만남은 소유의 본질에 대한 아주 무거운 질문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가진 것이 많다는 것은 곧 내가 책임지고 방어해야 할 전선이 넓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수십 채의 부동산을 가진 사람은 수십 개의 세금과 유지 보수에 신경을 써야 하고 수많은 부하 직원을 거느린 경영자는 매일같이 회사의 생존을 걱정하며 밤잠을 설쳐야 합니다. 자본주의 사회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이 성공이라고 가르치지만 역설적으로 그 소유물들이 임계점을 넘는 순간 우리의 물리적 시간과 정신적 여유를 무자비하게 빨아들이는 블랙홀로 변모하고 맙니다. 디오게네스는 한 줌의 햇빛만으로 완벽한 포만감을 느꼈기에 그 어떤 권력자의 칼날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삶의 주권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쟁여두지 않음으로써 역설적으로 우주 전체를 자신의 거실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인간의 욕망이 만들어낸 수많은 물건과 체면이라는 무거운 갑옷을 모두 벗어던졌을 때 비로소 인간은 어떤 상황에서도 결핍을 느끼지 않는 무적의 상태가 됩니다. 태양을 가리지 말라는 그 늙은 철학자의 나른하고도 오만한 투덜거림은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화려한 물건의 산더미 속에서 숨막혀하는 우리를 향해 진짜 삶의 주도권은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시작된다는 날카로운 진실을 묵묵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파트 4. 재행무상, 쥐고 있는 모래알.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가 서양의 광장에서 거침없이 소유를 조롱했다면 그보다 훨씬 이전 동양의 깊은 숲속에서는 인간의 괴로움이 어디에서 시작되는지 그 뿌리를 근본적으로 파헤친 위대한 사상가가 있었습니다. 기원전 6세기 히말라야 상기슭의 작고 풍요로운 왕국에서 태어난 시다르타 고타마는 세상 부러울 것 없는 왕자였습니다. 화려한 궁전, 아름다운 아내, 그리고 장차 물려받을 거대한 권력과 넘쳐나는 재물까지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쾌락과 소유의 정점에 서 있던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완벽해 보이는 풍요로움 속에서도 결코 채워지지 않는 깊은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아무리 많은 보석으로 치장하고 매일 밤 성대한 연회를 열어도 결국 인간은 병들고 늙어가며 종국에는 죽음을 맞이해야 한다는 서늘한 진실을 피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궁전을 버리고 험난한 고행의 길로 떠난 이유는 단순히 세상의 고통을 외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고통의 진짜 원인을 마주하고 완전한 자유를 얻기 위해서였습니다. 그가 오랜 깨달음 끝에 도달한 불교 철학의 가장 핵심적인 진리는 바로 재행무상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하며 단 한순간도 고정된 채 영원히 머무르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밤하늘에 변함없어 보이는 별빛을 올려다볼 때도 사실 그 빛은 수억 년 전 폭발한 별의 흔적일 뿐이며 단단해 보이는 거대한 바위산조차 억겁의 시간 속에서는 비바람에 깎여 한 줌의 모래로 흩어집니다. 우주 만물은 생겨나고 머물다 인해 소멸하는 과정을 쉼없이 반복합니다. 그런데도 인간은 이 우주의 명백한 법칙을 거스르며 자신에게 주어진 젊음,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힘들게 쌓아 올린 재물이 영원할 것이라는 헛된 환상에 빠져 살아갑니다. 불교에서는 바로 이 지점에서 인간의 모든 비극이 시작된다고 말합니다. 변하는 것을 변하지 않기를 바라고 언젠가 사라질 것을 영원히 내 곁에 붙잡아두려는 그 지독한 마음, 즉 애착과 집착이 바로 우리를 오가매는 고통의 근원인 것입니다. 우리는 손에 쥔 모래알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안간힘을 씁니다. 통장에 찍힌 숫자가 줄어들까 봐 전전긍긍하고 새로 산 자동차에 작은 흠집이라도 날까 봐 노심초사하며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이 변할까 봐 끊임없이 의심하고 불안해합니다. 하지만 모래를 세게 쥐면 쥘수록 손가락 사이로 더 빨리 빠져나가는 것처럼 우리가 무언가에 집착할수록 그것이 주는 기쁨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그것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거대한 두려움만이 남게 됩니다. 불교의 사성제 중 두 번째 진리인 집재는 이를 명확히 지적합니다. 고통의 원인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래, 즉 끝없이 갈구하고 집착하는 나의 내면에 있다는 것입니다. 돈이 없어서 괴로운 것이 아니라 돈을 향한 나의 맹목적인 갈망이 나를 괴롭히는 것이며 물건이 부족해서 불행한 것이 아니라 더 많이 소유해야만 완벽해질 것이라는 착각이 나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내가 아끼는 물건을 소유하고 있다고 믿지만 사실은 그 물건을 잃어버릴까 두려워하는 그 마음이 나를 철저히 소유하고 있는 셈입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어쩌면 이 무상의 진리를 온몸으로 체득해 나가는 서글프고도 아름다운 과정일지도 모릅니다. 젊은 시절에는 영원할 것 같았던 건강이 서서히 쇠퇴하고 굳게 믿었던 사람들과의 관계가 세월의 흐름 속에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청춘의 뜨거웠던 열정도, 세상을 다 가질 수 있을 것 같았던 야심도 결국 시간 앞에서는 조용히 사그라듭니다. 인생의 후반부에 접어들면 뼈 빠지게 일해서 모은 재산도 죽음 앞에서는 한낱 신기루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게 됩니다. 내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그 무거운 소유의 탑이 결국 나를 세상에 묶어두는 족쇄였음을 발견하는 순간입니다. 많은 것을 쥐고 있을수록 그것들을 지키기 위해 허비한 시간이 억울해지고 언젠가 다 놓고 떠나야 한다는 사실이 더 큰 공포로 다가옵니다. 역설적이게도 가진 것이 많을수록 죽음의 그림자는 더욱 무겁고 짙어집니다. 그렇다면 이 허무하고 불안한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모든 것이 변하고 언젠가 사라진다는 무상의 진리를 깨달았다고 해서 세상을 비관하거나 허무주의에 빠지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불교 철학은 그 반대의 삶을 제안합니다. 영원한 것은 없다는 사실을 온전히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소유물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지금 이 순간의 생생한 삶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내 손에 쥐어진 것이 언젠가는 모래처럼 흩어질 것임을 알기에 잃어버릴까 두려워하며 전전긍긍하는 대신 지금 내 곁에 머무는 동안 그것을 온전히 누리고 감사할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재물도, 명예도, 젊음도 그저 내 삶이라는 무대를 잠시 스쳐 지나가는 인연의 결과물일 뿐임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소유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마음의 평온을 되찾습니다. 내가 가진 것에 얽매이지 않고 가지지 못한 것을 원망하지 않는 상태. 불교에서는 이를 해탈, 즉 모든 번뇌와 얽매임에서 벗어난 완전한 자유라고 부릅니다. 이는 세상을 등지고 산속으로 숨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치열한 현실 속을 살아가면서도 그 결과에 집착하지 않는 고요하고 단단한 내면의 힘을 기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무언가를 찾기 위해 평생을 헤맸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유일한 영원함은 바로 모든 것이 변한다는 그 진리뿐입니다. 이 서늘하고도 명백한 진리를 마주할 때 우리는 비로소 나를 괴롭히던 수많은 소유의 환상들로부터 조금씩 멀어질 수 있습니다. 파트 5. 결핍과 탐욕 사이 중도의 줄타기. 모든 것이 변하고 영원한 소유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무상의 진리를 깨달았다고 해서 우리 삶의 문제가 단번에 해결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내일 당장 다니던 직장에 사표를 던지고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한 채 산속으로 들어가 풀뿌리를 캐먹으며 살아야만 하는 것일까요? 자본주의 시스템이 견고하게 돌아가는 이 현대사회에서 돈과 물질을 완벽하게 부정하는 극단적인 무소유의 삶은 대다수의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불가능에 가까운 낭만이자 때로는 무책임한 도피일 뿐입니다.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고 당장 다음 달의 대출 이자와 아이들의 교육비를 걱정해야 하는 치열한 현실 속에서 모든 욕망을 내려놓으라는 철학자들의 고결한 외침은 어쩌면 배부른 자들의 사치스러운 메아리처럼 공허하게 들릴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마주해야 할 가장 어렵고도 현실적인 딜레마는 바로 이 지점에 있습니다. 탐욕은 우리를 쾌락의 쳇바퀴에 가두어 영원히 헐떡이게 만들지만 반대로 지독한 가난과 극단적인 결핍은 인간의 존엄성마저 처참하게 파괴해버립니다. 통장의 잔고가 바닥을 드러내고 당장 내일 먹을 쌀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서 마음의 평온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은 극히 드물며 사랑하는 가족이 병에 걸렸을 때 치료비가 없어 발을 동동 굴러야 하는 처절한 무능력 앞에서는 그 어떤 고상한 철학도 위로가 되지 못합니다. 돈이 없어서 겪어야 하는 수모와 불안은 때로는 탐욕보다 훨씬 더 잔인하게 인간의 영혼을 갉아먹습니다. 결국 우리는 끝없는 탐욕으로 파멸할 것인가, 아니면 극단적인 결핍 속에서 고통받을 것인가라는 잔인한 양극단의 선택지 앞에 놓인 듯 보입니다. 하지만 2500년 전 시타르타 고타마 역시 깨달음을 얻기 전 이 양극단의 삶을 모두 치열하게 경험했습니다. 그는 앞서 살펴보았듯 왕자 시절에는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상의 쾌락과 사치 속에서 뒹굴어 보았습니다. 화려한 궁전에서 매일 밤 벌어지는 연회와 사내 진미, 그리고 넘쳐나는 보석들은 그에게 찰나의 기쁨을 주었을 뿐, 결국 늙고 병들어 죽는다는 생로병사의 근원적인 두려움을 단 1mm도 덜어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궁전을 버리고 숲으로 들어가 당시 인도의 수행자들이 하던 방식대로 가장 극단적인 고행을 시작했습니다. 숨을 참아 머리가 터질 듯한 고통을 견디고 하루에 쌀알 하나, 깨알 하나만 먹으며 살과 피를 말려버렸습니다. 그의 몸은 뼈와 가죽만 남아 앙상한 나뭇가지처럼 변했고 눈은 깊게 함몰되었으며 배를 만지면 등뼈가 만져질 정도로 극심한 영양실조와 죽음의 문턱까지 스스로를 몰아넣었습니다.
그는 인간의 육체가 요구하는 가장 기본적인 식욕과 수면욕마저 철저히 짓밟고 억압하면 영혼이 그 육체의 굴레에서 벗어나 완전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7년에 걸친 그 지독한 고행 끝에 남은 것은 깨달음의 빛이 아니라 당장이라도 끊어질 듯한 숨결과 쇠약해진 육신의 고통뿐이었습니다. 극단적인 쾌락이 답이 아니었듯 육체를 파괴하는 극단적인 자기학대와 결핍 역시 진리에 도달하는 길이 아님을 그는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몸이 무너지면 정신도 함께 무너진다는 명백한 사실을 체득한 그는 결국 고행을 포기하고 마을 소녀가 바친 우유죽을 마셔 기력을 회복합니다. 이를 본 다른 수행자들은 그가 타락했다며 비난하고 곁을 떠났지만 시타르타는 그들의 조롱에 흔들리지 않고 보리수나무 아래에 앉아 마침내 깊은 명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가 발견한 가장 위대하고 현실적인 진리가 바로 중도입니다. 중도란 단순히 이쪽과 저쪽의 한가운데, 즉 산술적인 50대 50의 평균을 의미하는 얄팍한 타협이 아닙니다. 기타 줄을 떠올려 보십시오. 줄을 너무 팽팽하게 조이면 튕기는 순간 날카로운 소리를 내며 끊어져 버리고, 반대로 너무 느슨하게 풀어두면 둔탁하고 멍청한 소리가 나며 아예 연주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오직 줄이 끊어질 듯한 극단적인 팽팽함과 소리가 나지 않을 정도의 극단적인 느슨함 사이, 그 어느 지점에 존재하는 완벽한 긴장감을 찾아냈을 때 비로소 기타는 아름답고 맑은 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끝없이 더 많은 것을 쥐려는 팽팽한 탐욕의 상태는 결국 우리의 신경을 끊어지게 만들고 삶을 파괴합니다. 반대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는 느슨한 나태와 결핍의 상태는 삶의 의미를 잃게 만듭니다. 중도는 이 두 가지 극단을 모두 배제하고 나 자신에게 가장 적합하고 조화로운 균형점을 스스로 찾아내는 고도의 정신적 줄타기입니다. 이는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아주 명쾌하고도 실용적인 삶의 기준을 제시합니다. 돈을 벌고 재산을 모으는 행위 자체는 결코 악이 아닙니다. 내 가족을 비바람으로부터 지켜줄 따뜻하고 안전한 집을 원하고 아플 때 질 좋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경제적 여유를 갖추며 가끔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맛있는 음식을 먹고 여행을 떠날 수 있는 적당한 부를 추구하는 것은 인간의 아주 자연스럽고 건강한 본능입니다. 불교 철학은 이런 기본적인 삶의 안정을 위한 노력마저 버리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삶을 지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물질적 토대가 무너지면 마음의 평온을 유지하는 수행조차 불가능하다는 것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그 적당한 선을 넘어설 때부터 시작됩니다. 내 가족이 살기에 충분히 아늑한 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들에게 과시하기 위해 무리한 빚을 내어 더 넓고 화려한 평수로 이사를 가려 할 때 우리는 중도의 궤도를 이탈하여 탐욕의 팽팽한 줄 위로 올라서게 됩니다. 10년을 타도 거뜬한 자동차를 멀쩡히 두고 단지 신형 모델이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혹은 이웃의 시선을 의식해서 할부금을 감당하며 새 차를 계약할 때 우리는 쾌락의 쳇바퀴에 다시 스스로 발을 들이밀고 맙니다. 삶을 유지하기 위한 도구였던 돈이 어느 순간 삶의 목적 그 자체가 되어버리고 내가 돈의 주인이 아니라 돈이 나를 부리기 시작하는 그 지점. 중도는 바로 그 위험한 경계선을 날카롭게 알아차리고 내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브레이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위험한 줄타기 속에서 어떻게 나만의 완벽한 균형점을 찾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무의식적으로 지갑을 열고 무언가를 소유하려 하는 매 순간 내면을 향해 아주 솔직하고도 집요한 질문을 던지는 데서 시작됩니다. 내가 지금 이 물건을, 이 주식을, 이 부동산을 간절히 원하는 이유가 진정으로 내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함인가?
아니면 단지 남들에게 뒤처질지 모른다는 결핍의 두려움과 나의 허영심을 채우기 위함인가? 내가 이것을 소유하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대가가 단순히 돈 몇 푼인지, 아니면 가족과 함께 보낼 저녁 시간과 나의 소중한 건강, 그리고 밤잠을 편히 잘 수 있는 마음의 평온까지 모조리 갈아 넣어야 하는 무서운 거래인지 냉정하게 계산해 보아야 합니다. 탐욕과 결핍 사이에서 나만의 텐션을 찾는 이 중도의 철학은 역설적으로 우리를 가장 부유하게 만들어줍니다. 남들의 기준에 휘둘리지 않고 내가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것의 양을 정확히 알게 되면 더 이상 세상이 만들어 놓은 인위적인 결핍감에 시달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100억을 가져도 끊임없이 1000억을 가진 자를 질투하며 헐떡이는 사람은 영원한 빈자이지만 100만 원만으로도 자신의 삶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충만함을 느끼는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부자입니다. 이처럼 내 삶에 최적화된 양을 깨닫고 그 안에서 평온을 누리는 지혜. 불교에서는 이 고결하고도 가성비 좋은 삶의 태도를 지족이라는 두 글자로 부릅니다. 파트 6. 지족의 경제학. 이 정도면 충분하다. 우리는 매일같이 쏟아지는 광고와 소셜미디어 속에서 당신은 아직 부족하다 는 메시지에 세뇌당하며 살아갑니다. 최신형 스마트폰을 가지지 않으면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이 되고 특정 브랜드의 자동차를 타지 않으면 성공하지 못한 인생이며 남들이 다 가는 해외여행을 가지 못하면 불행한 삶이라는 거대한 착각 속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의 뇌는 끊임없이 남들과 나를 비교하도록 설계되어 있고 자본주의는 이 본능을 가장 교묘하게 파고들어 우리의 통장을 텅 비게 만듭니다. 뭐가 없어, 뭐가 부족해, 저것만 가지면 완벽해질 텐데라는 결핍의 목소리는 잠들기 전 침대에 누운 우리를 괴롭히는 가장 끈질긴 악마와도 같습니다. 하지만 불교 철학에는 이 끔찍한 결핍의 굴레를 단번에 끊어낼 수 있는 아주 단순하고도 강력한 개념이 존재합니다. 바로 스스로 만족할 줄 안다는 뜻의 지족입니다. 지족은 단순히 가난을 참고 견디라는 패배주의적인 위로가 결코 아닙니다. 무조건 싼 물건만 고르고 품질이 떨어져도 참고 쓰며 남루한 옷차림으로 궁상맞게 살아가라는 뜻은 더더욱 아닙니다. 지족의 진정한 의미는 내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최적의 양과 질을 스스로 정확하게 알고 그 기준점에 도달했을 때 미련 없이 탐욕의 스위치를 꺼버리는 주체적인 결단입니다. 1000원짜리 물건 10개를 사서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게 진정으로 필요한 10,000원짜리 물건 하나를 신중하게 골라 오래도록 아껴 쓰는 것. 내 몸을 누일 수 있고 가족과 함께 웃으며 밥을 먹을 수 있는 아늑한 공간이 있다면 남들에게 과시하기 위한 수십 평짜리 대저택을 부러워하지 않는 단단한 마음가짐이 바로 지족입니다. 현대사회에서 지족을 실천한다는 것은 어쩌면 가장 고도화된 가성비, 가격 대비 성능, 위 경제학을 실천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소유하기 위해 지불하는 대가는 단순히 지갑에서 나가는 돈 표시된 가격표가 전부가 아닙니다. 그 돈을 벌기 위해 상사의 부당한 지시를 견뎌야 했던 굴욕적인 시간, 분비는 지하철에서 시달렸던 피로,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저녁 식사를 함께하지 못하고 야근을 하며 흘려보낸 나의 뼈아픈 청춘의 시간들이 모두 그 물건의 진짜 가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족을 아는 사람은 이 보이지 않는 영수증의 청구서를 아주 냉정하게 계산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50만 원짜리 최신 유행하는 옷을 사기 위해 나의 소중한 주말 이틀을 온전히 반납해야 한다면 차라리 5만 원짜리 단정한 옷을 입고 남은 19만 5천 원과 이틀의 완벽한 자유를 선택하는 것이 지족의 경제학입니다. 이처럼 지족을 깨달은 사람은 세상이 정해놓은 성공의 기준 내 자신을 억지로 끼워 맞추려 헐떡이지 않습니다. 남들이 주식으로 얼마를 벌었든
이웃이 어떤 좋은 차를 뽑았든 그것은 내 삶에 최적화된 기준표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나는 이미 이 정도면 충분하다. 는 나만의 확고한 마지노선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컵에 물이 절반이나 찼다거나 절반밖에 안 남았다는 식의 뻔한 긍정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갈증을 해소하는 데는 딱 절반의 물이면 충분하다는 내 몸과 삶에 대한 완벽한 통제권과 자기 객관화가 바로 지족의 핵심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은 100억을 가져도 끊임없이 1000억을 가진 자를 질투하며 헐떡이는 영원한 빈자이지만 100만 원만으로도 자신의 삶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충만함을 느끼는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강력하고 여유로운 부자입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이 지족의 태도가 역설적으로 우리를 돈의 노예에서 가장 빠르게 해방시켜 준다는 점입니다. 자본주의 시스템이 가장 두려워하는 소비자는 바로 스스로 만족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광고의 교묘한 유혹에 흔들리지 않으며 유행이 지났다는 이유로 멀쩡한 물건을 버리지도 않습니다. 기업들은 끊임없이 새로운 결핍을 발명해내어 우리의 지갑을 열게 만들려 하지만 지족이라는 방패를 든 사람 앞에서는 그 어떤 마케팅 전략도 무용지물이 되고 맙니다. 무언가를 더 사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불필요한 지출을 멈추고 내 통장에 남은 돈의 진짜 가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돈은 단순히 물건과 교환할 수 있는 종이 쪼가리가 아니라 내가 원하지 않는 노동을 거부할 수 있는 힘이자 다가올 미래의 불안을 막아주는 든든한 방어막으로 변모합니다. 결국 지족을 안다는 것은 돈의 액수를 늘리는 게임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필요로 하는 나의 욕망의 크기를 줄임으로써 게임의 규칙 자체를 바꿔버리는 통쾌한 반란입니다. 10억을 모아야만 은퇴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평생을 일터에 갇혀 지내야 하지만 3억만 있어도 내게 필요한 소박한 삶을 유지하는 데 충분하다고 선언하는 사람은 그 순간 이미 완전한 경제적 자유를 얻은 것과 다름없습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덧셈의 행복만을 배워왔습니다. 더 많이 가지고, 더 높이 올라가고, 더 넓은 곳으로 가야만 행복해질 수 있다고 굳게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삶의 어느 구비에 이르면 진정한 평온은 뺄셈에서 온다는 서늘하고도 아름다운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가진 것을 덜어내고 욕심의 크기를 줄이고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담담하게 말할 수 있을 때 우리 삶에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물건과 돈을 조차 쉴 새 없이 달리느라 잃어버렸던 가장 소중한 자원, 바로 물리적인 시간이 우리에게 되돌아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욕망을 덜어낸 자리에 남은 이 넉넉한 시간의 여백은 이제 남의 시선이 아닌 오직 나 자신만을 위해 쓰일 준비를 마칩니다. 덜어냄으로써 마침내 삶의 주도권을 되찾고 아껴낸 시간을 온전히 내 영혼을 살찌우는 데 사용하는 사람들의 통찰, 그 눈부신 시간의 연금술 속으로 걸음을 옮겨봅니다. 파트 7. 돈을 덜어내고 시간을 사다. 우리는 흔히 시간은 금이라고 말하며 초놈을 아껴 돈을 벌고 성공을 향해 내달리는 것을 미덕으로 여겨왔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잠을 줄여가며 일하고 휴일에도 자기 개발이라는 명목하에 끊임없이 무언가를 성취해야만 직성이 풀렸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높은 연봉을 받기 위해 하기 싫은 업무를 억지로 떠맡고 인간관계의 피로를 견뎌내며 통장 잔고의 숫자를 늘리는데 이 인생의 가장 눈부신 시절을 바쳤습니다. 그렇게 악착같이 모은 돈으로 더 넓은 집을 사고 더 좋은 차를 굴리며 남부럽지 않은 생활을 누리는 것이 곧 행복한 삶의 완성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어느덧 인생의 중반을 넘어서고 머릿결에 하얀 서리가 내려앉기 시작할 즈음 우리는 문득 거울 앞에 서서 뼈아픈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나는 과연 그 많은 돈을 벌어 무엇을 얻었으며
그 대가로 무엇을 잃어버렸는가 하는 근원적인 회의감입니다.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많이 지불한 대가는 바로 시간입니다. 단순히 일터에 머물렀던 물리적인 시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퇴근 후에도 업무 생각에 시달리며 온전히 쉬지 못했던 정신적인 시간, 사랑하는 가족의 눈을 맞추며 대화할 수 있었던 따뜻한 저녁 시간,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과 깊이 마주하고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사유할 수 있었던 고요한 침묵의 시간들을 우리는 모두 돈이라는 숫자표와 맞바꾸어 버렸습니다. 자본주의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소비하라고 부추기고, 우리는 그 소비를 감당하기 위해 더 많은 시간을 일터에 저당 잡히는 악순환의 쳇바퀴에 갇혀버린 것입니다. 욕심을 내어 엄청난 부를 이룬다고 해도 그 부를 누릴 시간적 여유가 없고 내 영혼을 돌볼 틈이 없다면 그것은 화려한 감옥에 갇힌 무기징역수의 삶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더욱 허탈한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나의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갈아 넣어 맹렬하게 부를 쫓았음에도 불구하고 부는 결코 욕심을 낸다고 해서 내 소나기에 고스란히 쥐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냉혹한 현실입니다. 주식시장의 폭락 한 번에 수년치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기도 하고 예기치 못한 질병이나 사고로 평생 모은 재산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일도 허다합니다. 우리는 돈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다고 착각하지만 돈은 거대한 파도처럼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밀려왔다 썰물처럼 빠져나가기를 반복합니다. 억지로 물을 움켜쥐려 할수록 손가락 사이로 더 빨리 빠져나가는 것처럼 돈을 향한 집착과 욕심이 강해질수록 우리의 삶은 더욱 피폐해지고 돈의 노예로 전락하고 맙니다. 돈은 내 삶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도구여야 하는데 어느 순간 내가 돈을 지키기 위해 전전긍긍하는 파수꾼으로 전락해버린 기이한 역전 현상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허무한 경주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앞서 이야기한 지족의 철학, 즉 나에게 필요한 삶에 최적화된 양을 깨닫고 과감하게 욕심의 스위치를 꺼버리는 데서 시작됩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 고 선언하는 순간 우리 삶에는 아주 놀라운 마법이 일어납니다. 더 이상 남들의 시선에 맞추어 크고 화려한 물건을 살 필요가 없어지니 당연히 그것을 사기 위해 아등바등 벌어야 했던 돈의 액수도 줄어들게 됩니다. 한 달에 500만 원을 벌어야만 유지되던 소비 패턴을 과감히 덜어내고 200만 원으로도 충분히 만족스러운 삶의 구조를 세팅한다면 우리는 나머지 300만 원을 벌기 위해 쏟아부어야 했던 막대한 시간과 스트레스를 고스란히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돈을 아끼는 차원의 절약이 아닙니다. 내 생명과도 같은 유한한 시간을 자본주의의 착취로부터 되찾아오는 가장 강력하고 주체적인 혁명입니다. 욕심을 덜어내고 가성비 좋은 행복을 추구함으로써 아껴낸 물리적 시간, 이 텅 빈 시간의 여백은 이제 오롯이 진짜 나를 위해 쓰일 준비를 마칩니다. 억지로 해야만 했던 노동의 시간에서 해방된 자리는 내가 진정으로 사랑하고 즐거워하는 일들로 채워집니다. 돈이 되지 않더라도 평소 배우고 싶었던 그림을 그리거나 낡은 기타를 꺼내 서툰 연주를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햇살 좋은 오후, 공원 벤치에 앉아 바람의 온도를 느끼며 아무것도 하지 않을 완벽한 자유를 만끽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오랫동안 소원했던 친구에게 먼저 연락을 건네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정성껏 따뜻한 밥을 짓는데 이 귀중한 시간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남의 시선에 갇힌 가짜 행복이 아닌 내 영혼을 살찌우는 진짜 나만의 행복입니다. 우리는 돈을 주고 찰나의 도파민을 뿜어내는 값비싼 물건을 살 수는 있지만 지나가 버린 청춘과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할 수 있는 따뜻한 한때는 세상의 그 어떤 금은보화로도 되돌려 살 수 없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 시간을 희생하는 삶에서
이제는 시간을 얻기 위해 돈의 무게를 기꺼이 덜어내는 삶으로의 방향 전환. 그것이 나이가 들어가며 비로소 깨닫게 되는 유한한 삶을 가장 눈부시고 지혜롭게 사용하는 시간의 연금술입니다. 그렇게 덜어낸 텅 빈 공간에 채워지는 평온함은 그 어떤 억만장자도 부럽지 않은 절대적인 부유함의 증거일 것입니다. 삶의 배낭에서 가장 무거운 욕망의 짐덩이를 미련 없이 덜어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삶이라는 여행을 온전히 즐길 수 있는 가장 가볍고 홀가분한 상태에 도달하게 됩니다. 집착을 내려놓은 자가 마침내 마주하게 되는 완벽한 자유와 평온의 세계로 시선을 옮겨봅니다. 파트 A. 가장 가벼운 배낭을 메고 우리의 삶을 하나의 길고 험난한 여행에 비유해 본다면 우리는 모두 각자의 어깨에 배낭을 하나씩 짊어지고 낯선 길을 걷는 여행자들과 같습니다. 우리가 어머니의 태반을 뚫고 이 세상에 처음 울음을 터뜨리며 도착했을 때 우리의 배낭은 완벽하게 비어 있었습니다. 갓난아이의 두 손에는 아무것도 쥐어져 있지 않았고 그 텅 빈 상태만으로도 아이는 우주 전체를 호흡하며 완전한 생명력을 뿜어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자라나고 세상을 배우기 시작하면서 텅 비어있던 배낭에는 하나둘씩 무거운 짐들이 담기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남들에게 뒤처지지 않기 위한 성적표와 졸업장이 담기고 그 다음에는 번듯한 직장이라는 이름의 타이틀이 담기며 이윽고 더 넓은 집, 더 비싼 자동차, 더 높은 통장 잔고라는 거대한 돌덩이들이 배낭 속으로 쉴 새 없이 쏟아져 들어옵니다. 우리는 이 돌덩이들이 언젠가 우리를 영원한 행복의 종착지로 데려다줄 황금이라고 굳게 믿으며 어깨를 짓누르는 고통을 훈장처럼 여기고 이를 악문 채 앞으로 걸어나갑니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 어느덧 인생의 중반부를 훌쩍 넘어설 즈음 우리는 문득 걸음을 멈추고 숨을 헐떡이며 주변을 돌아보게 됩니다. 배낭이 너무 무거워진 나머지 우리는 시선을 땅바닥에만 고정한 채 맹렬하게 걷기만 했을 뿐 정작 여행길의 아름다운 풍경을 단 한 번도 제대로 감상하지 못했다는 뼈아픈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길가에 피어난 이름 모를 들꽃의 향기, 해질녘 하늘을 붉게 물들이는 노을의 장엄함, 사랑하는 사람과 나란히 발을 맞추며 걷는 다정한 순간들은 모두 이 여행이 우리에게 주는 진짜 선물이지만 무거운 짐을 지고 오르막길을 오르느라 우리의 시야는 철저히 좁아져 있었습니다. 더 비극적인 것은 우리가 평생을 바쳐 배낭 속에 쑤셔 넣었던 그 무거운 돌덩이들이 사실은 아무런 쓸모가 없는 그저 우리의 불안과 허영심이 만들어낸 거대한 환상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뒤늦게 발견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죽음이라는 여행의 마지막 관문 앞에서는 그 무거운 배낭을 통째로 내려놓아야만 통과할 수 있다는 서늘한 우주의 법칙 앞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짐을 버리지 못해 전전긍긍합니다. 우리가 그토록 무거운 짐을 내려놓지 못하는 이유는 아이러니하게도 그 짐이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준다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내가 소유한 물건과 내가 쌓아 올린 부, 그리고 사회적인 지위가 곧 나 자신이라고 동일시하는 깊은 병에 걸려 있습니다. 만약 내 명함에서 대기업 부장이라는 직함을 지워버린다면, 내 통장에서 수십억의 잔고를 빼앗아 버린다면, 내가 타고 다니는 비싼 외제차를 압수해 버린다면, 초라하게 남겨진 알맹이로서의 나는 과연 누구인가라는 근원적인 질문 앞에서 우리는 극심한 공포를 느낍니다. 소유물이 곧 나의 존재 가치를 증명한다고 믿는 자본주의의 잔혹한 세뇌 속에서 짐을 덜어낸다는 것은 곧 나의 존재가 세상에서 지워지는 것과 같은 심리적 사형 선고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허리가 휘어지는 고통 속에서도 어떻게든 더 많은 것을 배낭에 구겨 넣으며 텅 빈 내면을 화려한 껍데기로 필사적으로 위장하려 애를 씁니다. 그러나 불교 철학에서 말하는 진정한 깨달음, 즉 방아착의 지혜는
바로 그 두려움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내던지는 데서 시작됩니다. 방아착이란 마음에 품고 있는 온갖 번뇌와 집착, 그리고 소유욕을 미련 없이 바닥에 내려놓으라는 뜻입니다. 이는 단순히 쓰지 않는 물건을 버리는 미니멀리즘의 차원을 넘어 내가 무언가를 쥐고 있다는 그 알량한 자의식마저 철저하게 해체해버리는 고도의 정신적 결단입니다. 용기를 내어 배낭 속에 들어있던 집착의 돌덩이들을 하나씩 길바닥에 던져버리기 시작할 때 우리는 처음에는 무언가를 잃어버렸다는 상실감과 불안에 사로잡힐지도 모릅니다. 남들은 다 가지고 있는 든든한 노후 자금, 남들은 다 누리는 화려한 소비 생활을 나만 포기한 채 뒤처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낡은 유전자의 경고음이 귓가를 맴돌 것입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의 터널을 조금만 참고 빠져나오면 이내 우리의 뇌와 육체에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기적 같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가장 먼저 찾아오는 변화는 억눌려 있던 육체적, 정신적 감각의 해방입니다. 짓누르던 무게가 사라진 어깨는 날아갈 듯 가벼워지고 얕고 가빴던 호흡은 단전 깊은 곳까지 편안하게 내려갑니다. 매일 아침 주식창을 들여다보며 수치의 오르내림에 천국과 지옥을 오가던 요동치는 심장 박동이 잔잔한 호수처럼 고요해지고 남의 집값과 내 집값을 비교하며 밤잠을 설치게 만들던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의 분비가 마법처럼 멈춥니다. 지켜야 할 것이 줄어들었기에 도둑이 들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잃어버릴 것이 없기에 내일의 불확실성이 더 이상 공포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배낭이 가벼워진 여행자는 이제 땅바닥만 보고 걷지 않습니다. 고개를 들어 광활한 하늘의 별을 바라보고 얼굴을 스치는 바람의 결을 느끼며 낯선 길을 걷는 두려움을 온전한 호기심과 경이로움으로 바꾸어냅니다. 결핍의 두려움이 사라진 텅 빈 마음의 공간에 비로소 세상의 아름다움이 밀려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텅 빈 여백 속에서 우리는 마침내 세상의 소음과 욕망에 가려져 평생 단 한 번도 제대로 마주하지 못했던 진짜 나와 조우하게 됩니다. 직장 상사의 눈치를 보며 억지로 웃음 짓던 나, 이웃의 시선을 의식해 분수에 맞지 않는 물건을 사 모으던 가짜 자아는 모두 허물어지고 오직 내면의 깊은 침묵만이 남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들려오는 내 영혼의 진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때 우리는 비로소 타인의 욕망을 욕망하던 꼭두각시에 삶에서 벗어나 내 삶의 완벽한 통제권을 되찾게 됩니다. 비싼 레스토랑의 코스 요리가 아니더라도 정성껏 끓인 찌개 한 그릇에 깊은 감사를 느낄 수 있고 화려한 해외여행을 가지 않더라도 집 앞 공원의 낡은 벤치에 앉아 읽는 책 한 권에서 우주적인 충만함을 경험합니다. 돈으로 살 수 있는 얄팍한 쾌락의 자리를 돈으로는 결코 환산할 수 없는 존재 자체의 기쁨이 채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본주의라는 거대한 바다를 항해하면서 이 가벼운 배낭을 유지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화려한 네온사인과 영리한 광고들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다시 욕망의 노예로 만들려 호시탐탐 기회를 노릴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끊임없이 변하고 소멸한다는 재행무상의 진리를 뼈에 새기고 나에게 필요한 최적의 양을 아는 지족의 태도를 나침반 삼아 걷는 사람은 더 이상 세상의 파도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백화점의 화려한 진열장 앞을 지나가면서도 그 물건들이 내게 아무런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완벽하게 자각하며 평온한 미소를 지을 수 있습니다. 거대한 자본의 시스템 속에서 숨쉬고 살아가지만 그 시스템이 결코 자신의 영혼을 소유할 수 없게 만드는 것. 이것이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가장 고결하고 위대한 세속의 해탈일 것입니다. 인생이라는 짧고도 덧없는 여행길에서 영원히 내 것으로 소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머무는 시간은 광활한 우주의 역사에 비하면 찰나의 불꽃처럼 짧고
우리가 긁어모은 재물과 명예는 한바탕 부는 바람에 흩어지는 아침 안개와 같습니다. 그 서늘하고도 명백한 진리 앞에서 우리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선택은 두 주먹을 꽉 쥐는 것이 아니라 손바닥을 부드럽게 펼치는 것입니다. 움켜쥐면 모래알처럼 빠져나가지만 손을 펴면 우주 전체가 그 위에 내려앉습니다. 욕망의 무거운 배낭을 미련 없이 벗어던진 자만이 길가에 피어난 들꽃의 미소를 마주할 수 있고 지는 해의 붉은 온기를 가슴에 담을 수 있으며 마침내 삶이라는 경이로운 축제를 춤추듯 가볍게 유영할 수 있습니다. 가장 가벼운 배낭을 메고 걷는 그 홀가분한 발걸음 속에 우리가 평생을 찾아 헤매던 완전한 자유와 눈부신 평온이 조용히 깃들어 있습니다. 오늘 나른한 호기심이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얽히고 설킨 세상의 복잡한 실타래도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저 지나가는 하나의 이야기일 뿐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작은 소음들마저 모두 비워낼 시간입니다. 무거웠던 생각들은 방금 들려드린 이야기 속에 조용히 묻어두고 편안한 휴식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지친 일상을 다정하게 채우는 시간. 지금까지 나른한 호기심이었습니다. 평온한 시간 되세요.